이제 얘들아 오늘부터 해서 수능 특강 2023학년도 수능 특강을 이제 인문 1부터 해서 주제 통합 끝까지 수업을 할 건데 업로드하는 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좀 문제였어서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인문 1, 2, 그 다음에 3, 4 해서 쭉쭉쭉쭉 진도를 나가볼게. 우선 오늘 할 거는 인문 1이니까 인문 1 같이 봅시다. 자, 1단락부터 보자. 1단락. 자, 구조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시르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하였다 적혀있지. 자, 체크를 해볼게.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자, 구조주의라는 개념이 하나가 나왔고, 다시 구조주의라는 개념이 하나가 나와주고 학자 소시르라는 학자가 나왔지. 소시르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선후 관계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분석을 해보면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거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자, 사고가 언어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선후 관계 문제로 낚아서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을 해주고, 그 다음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했다니까 별표를 쳐놓고 분류의 방식을 썼어 지금. 자, 이제부터 두째 문장부터는 랑그와 파롤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할 거잖아. 그래서 얘 둘의 차이점에 집중을 하면서 가주면 돼. 랑그와 파롤. 자, 랑그의 정의부터. 랑그는 동그라미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에 밑줄을 쳐주고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가만히 있어도 습득하게 돼 있다.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무로, 접속사 무로 나와주고 약속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무로. 발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 발화할 뿐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유는 뭐다? 사회적 약속이니까. 밑줄을 치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얘들아. 셋째 문장. 자, 랑그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세모 쳐주고 뒤에 총정리.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까지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는 게 기본적 문장이잖아.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서술어 간다가 제일 뒤에 오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go to school 하면은 go라는 서술어가 앞에 오지 먼저. 물론 이제 영어에서는 서술어로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뭐 문장 성분의 위치라든지 국어의 문법이라든지 그런 발화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 약속이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한국인끼리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서술어를 제일 앞에 쓰고 싶은데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혼자서 랑그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우리 문법에 넣는 새로운 개념을 내가 혼자 창조할 수는 없다 이거지. 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용하는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문법 규칙이기 때문에. 자, 계속 넘어가 볼게. 자, 랑그는 이랬는데 파롤은 어떤 거냐면은 파롤은 개별적 구체적 언어 행위라고 보자마자 내가 뭐 한다 그랬다? 분명히 내 둘째 줄에서 분류의 방식을 썼으니까 랑그와 파롤의 차이점을 본다고 했잖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나왔어. 너희들 차이점을 보실 때 이런 거 있잖아.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물론 그게 맞는데 실제 비문학 글에서는 완벽히 반대되는 단어를 써가지고 서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얘랑 반대되는 거를 추상적인 걸 위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적힌 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얘랑 그 반대말은 여기 있지. 이 사회적 약속이 또는 공동체 구성원 요 두 단어와 이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대비가 되잖아. 개별적은 개인적인 거고 사회적이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단어와는 반대되니까 명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거지. 차이점. 그래서 파롤은 개별적 구체적이다까지야. 됐지? 그리고 얘는 안 나와 있지만 구체적의 반대말인 추상적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지. 안 나와 있어도. 이게 이제 보통 추론 문제 같은 데에서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지문에 나온 그대로 있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이제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가면서 찾으면 되는데 추론 문제는 지문에 없는 그러한 개념으로 출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게 구체적 나왔지? 랑그에는 추상적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랑그는 추상적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된다. 계속 가볼게. 언어 1호.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그와 달리 대놓고 비교한다. 달리. 쉽게 변화한다. 얘랑 반대되는 거 찾아보자 또. 위에 랑그 설명 중에서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파롤은 쉽게 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 예시.
가령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밑줄 치고 같은 말로 요게 랑그지. 동일한 언어 규칙. 자, 똑같은 랑그를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은 모두 다르다. 이처럼 결론 내리는 접속사를 써주면서 총 정리해준다.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8월인 것이다. 개인의 발화가 8월이다. 소시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8월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적혀있지. 그래서 한 번 더 랑그와 8월 각각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동그라미 밑줄을 쳐볼게. 랑그는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잠재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발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대신 8월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이다. 이해됐지? 자, 그 8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안 나와 있어서 랑그는 대충 이제 그 언어의 문법 규칙이라든지 발화 형태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8월은 좀 애매하잖아. 쌤이 이제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목소리, 나의 말투라든지 억양 같은 게 8월을 보면 되겠지. 8월은 사람마다 다 뭐야? 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고 억양이 높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말하는 방식이 뭐 톡톡 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게 8월이면은 랑그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인지도 하지 못하는 내 머릿속에 저장은 되어 있지만 인지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 규칙이지. 그래서 8월은 그러한 규칙들이 이런 나 같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로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내 말투 이런 거.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 활동이 한 번 더 아닌이라고 부정해주지. 개인의 언어 활동이 아니래. 다른 말로 보다 밑줄 치고 8월이 아니다는 거지. 8월이 아니라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자, 보편적 나왔지. 이제 보편적 같은 말 위에 동일한 언어 규칙이라든지 사회적 약속이라든지 요게 보편적이지. 이건 다른 말로 랑그를 말하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언어 활동의 본질은 뭐다? 개인의 언어 활동이 아니라 보편적 체계 속 적으세요. 여기에 이게 바로 8월 랑그. 본질은 랑그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8월이 아니라 랑그다. 자, 탐구해야 할 대상은 뭐다? 랑그다. 왜? 랑그다. 이유는 8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겠지만 얘들아 8월은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마다 달라서 이걸 학문적으로 탐구할 수가 없지. 하지만 랑그는 그 사회의 언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으로서 탐구하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1단락을 공부하실 때에는 랑그와 8월의 차이점을 위주로 공부하되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차이점을 가진 딱 반대되는 단어를 따다다닥 찾아가면서 가시면은 베스트. 2단락 가볼게. 자,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된다. 소시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다. 이게 뭔 소린가? 뒤에 더 보면 나올 거야. 마킹 해볼게. 아니라를 사이에 두고 대비되는 거 또 찾아보자.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다. 그럼 2단락의 주제는 뭐다? 기호. 기호에 관한 개념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호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호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의 결합이라고. 자,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이제부터 기의와 기표라는 말로 쓸 거야. 뭐를? 자, 개념은 의미는 기의, 청각 이미지 이런 소리 같은 거 있지. 그 단어를 불렀을 때의 소리는 기표라고 표현한다. 접속사 즉 정리해준다. 즉 기호는 기의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이다. 합친 것이다.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대비 한 번 더 시켜야 되더라. 비문학 지문을 뭐 너희가 이제 내신 대비한다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실전이다 싶으면 이게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뒤에 전개될 내용을 미리 예측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식이냐면은 자 소시르 이전 또는 소시르 이후의 언어학자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소시르랑은 차이점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든지 또는 소시르의 의견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거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어찌됐든 두 경우 모두 소시르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고 밑에 나올 개념과 소시르의 개념에서 어떤 게 차이점을 가지는지 어떤 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이제. 됐지? 자,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말이야.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 한 번 더 선후관계가 나왔지. 1단락에 이어서 또 중요하겠지. 별표를 박아주시고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개념이 먼저 존재한다. 그래서 개념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기호를 붙일 수 있다는 말이야. 현실 세계에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이 사고를 통해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한 번 더 개념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표를 만들어서 기표,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이다. 선후관계 한 번 더 밑줄 쳐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말이다. 첫 번째, 넘버링 해볼게. 실제가 이미 존재한 다음에 첫 번째, 존재하고 있어야 돼. 어떤 거? 나무, 또는 태양, 달, 바람 이런 게 존재하고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저기 존재하네? 생각을 통해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이게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는 기표를 만들어서 네 번째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이제 알겠지? 개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표를 만든다는 거지. 하지만 역접이 등장했으니까 이제부터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과 소시르는 차이점을 가지는 거니까 또 똑같이 대비시켜보자. 소시르는 어떻게 했냐?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 기호 전에는 그 대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나 의미가 없으므로 인간이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밑줄 쳐볼게.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의가 없으므로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생각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과란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단락이 끝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 도대체 이게 기표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의가 없다라든지 뭐 기의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표가 없다라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부터 설명을 해줄게. 보시면은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밑줄 쳐보면은 이거잖아. 지금 핵심 포인트는 즉 이거야. 얘의 말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본 이 칠판 있지? 칠판. 그러니까 이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칠판이라는 사물이 내 눈에 존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칠판이라는 이 기호지 어떻게 보면 언어를 붙인 거야 지금 이게. 하지만 소시르는 뭐라 했냐면은 여기 딱 보이지?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획이 없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예시가 뭐냐면은 에스키모 사람들이 우리랑 눈을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놨다는 말이야. 그래서 뭐 10가지 종류의 눈에 대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한 두세 가지밖에 없지. 뭐 한방눈이다 또는 뭐 쌀랑눈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오더라도 그 둘 중에 하나로만 인지를 하게 되잖아. 이거 펑펑 내리네? 한방눈이네? 또는 흩날리네? 쌀랑눈이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눈은 날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 또는 다른 세기로 내릴 수가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유는 뭐다? 기호가 없어서. 즉 그 각각 다른 눈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고 하는 게 이 소시르야. 하지만 에스키모는 어때? 각각을 지칭하는 10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그 눈을 보고 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나?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소시르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적어도 그 단어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단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한다라는 게 소시르의 말이야. 그래서 이 단락도 대조 중심의 단락이었지. 소시르랑 소시르 이전의 학자 그리고 기호, 기표, 기의의 개념에 관한 거 넘어가 보자. 자, 소시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대. 자의적. 누가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결합을 한대.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기의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기의는 실질적 의미가 아니래. 기의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진다. 자, 정해진다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어떻게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자의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야. 지금 자의적으로. 밑줄 쳐볼게. 자, 기의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진다. 자,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의는 사과의 본질이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 즉 배, 감, 귤 등이 아닌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뭐가?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의는 본질이 아니라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라고. 사과라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자, 소실은 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한 번 더 체크해볼게. 선호관계가 나온 그 문장이니까. 그 뒤에 사고는 언어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가 사고를 통제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나방과 나비가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하지만 우리말에는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평류라고 불러.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고 자체가 뭐야? 각각 다른 두 개체로 인지하는데 그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단어를 지칭하는 말이 있으면은 인지 자체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단어를 지칭하는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프랑스어처럼 한 가지로밖에 지칭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사고는 통제된다라는 것의 예시인 걸 알 수 있어. 넘어가 보자.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실에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인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비교격 보다 나았으니까 집중해 주시면서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이미 언어가, 기표가 먼저 존재하며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니까 얘 넘어갈게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말했지. 사고는 언어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의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뭐다? 이걸 바꿀 수 없고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소실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자, 어떻게 보면 소실이의 의견을 계속 이어가긴 할 건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소주제가 살짝 바뀌지.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구조주의, 소실이에 관한 거였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소실이의 개념 자체를 언어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시킨 그런 단락이야. 계속 가볼게. 자, 레비스트로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는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했다. 인류학. 학문이 바뀌었어 얘들아. 이제 언어학에서 인류학으로 넘어온다.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도 소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따로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하겠지.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 분류된다. 레비스트로스는 음운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양 대립을 바탕으로 개념 이양 대립 나왔지. 이양 대립이 뭐냐면 이거야.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 말이야. 이양 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이제부터 파악하겠대. 인류학. 그는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 형제라는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양 대립 둘 중에 무조건 하나라는 거야. 이양 대립이라는 게 뭐 아니면 도 요거야.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얘들 둘 중에 하나다.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둘 중 하나만 친밀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랑 아내와 아내 형제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둘 중 하나랑만 친밀하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할게.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다면은 아내와 아내의 형제 관계는 소원하다. 좀 어색하다 이거야 지금. 자, 밑줄을 쳐볼게. 자, 여기서
그 친족의 기본 구조에 관한 정보에서 밑줄 칠 만한 부분은 이항 내림 나타나고 이 밑에는 예시니까 그냥 치지 않을게. 얘들아 너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친밀하지만 역접 나오면서 얘들은 친밀한데 외산촌 조카는 대립하고 또 트로브리안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이지만 아내와 아내 형제 사이는 좋지 않다. 이렇게 대비시켜주고 그는 모든 사회 집단이 이러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집단끼리는 다 대등한데 어쨌든 이항 대립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지금. 자,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하고 있고 자, 한 번 더 중요한 말 나오지 얘들아. 자, 이쪽에 보시면은 별표 칠게. 자, 이유가 있어. 우리가 지금 1단락부터 쭉 넘어올 때 우리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 지금. 근데 구조주의에서 랑그와 파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이런 거지. 무의식이다, 표준적이다. 이거 알지 얘들아? 아까 앞에 가시면은 랑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가 사람이 개인이 바꿀 수도 없고 우리 모든 언어 공동체가 공유한다 그랬잖아. 표준적이라는 거 같은 말이지. 그래서 랑그랑 비슷한 게 이제 이런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에 이어 놓을 수 있는 개념이지. 그래서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 랑그처럼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다.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다고. 실전에서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학문적으로는 이렇대.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한 번도 역접 아니라 역할 연기다. 즉 뭐다? 이런 거지. 말도 안 되지만 얘들아. 여기 잘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내가 아빠랑 친해. 그걸 본 외삼촌과 조카는 지들끼리는 일부러 막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그것도 일부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빠랑 친하다, 아들이 아빠랑 친하다라는 게 내 감정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속하는 이 역할 연기에 불과하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보니까 외삼촌이랑 조카의 사이가 나쁘네? 나는 아빠랑 친해야지.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고. 이게 이 말이야 지금.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등의 대립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했다. 한 번 더 대립상을 바탕으로 문화를 이해했다.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는데 음성 언어를 순수한 거고 문자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는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우는 브라질의 남비 콰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들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자가 그들의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켜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언어를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로 분류한 다음에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말한달라기지 지금.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이 사회교범을 수행하면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의를 말하는 단락으로 끝이 났다 얘들아. 됐나?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지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요까지 읽었고 문제를 한번 봐보면은 1번 문제부터 보자. 1번 문제 보시면 기역과 니은, 랑그와 파롤이야. 기역은 랑그, 니은은 파롤인데 요 문제는 내가 작년 수특 설명할 때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EBS 그 해설지가 훨씬 더 잘 돼 있거든. 그래서 문제 틀린 거는 해설지를 보고 해설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거는 뭐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풀이는 다시 해줄 테니까 일단 내가 답만 찍어서 여러 가지 풀이를 하고 넘어갈게.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인데 모든 사람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거는 랑그라 그랬지. 랑그니까 근데 니은이 개인의 언어 행위로 현실화된 것이 기역이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뒤바뀌었지. 있는 기역이 개인의 언어 행위로 현실화된 것이 니은이다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기역이 랑그고 니은이 파롤이었으니까 잠재되어 있는 랑그라 그래야 되지 이건. 그래서 답이 4번이었어. 엄청 쉬운 질문이었고 2번이 답이 2번이었는데 지금 소시르의 주장을 반박해야 돼. 반박을. 그럼 소시르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잖아.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기표, 그러니까는 기호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한다. 즉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 또는 사고가 언어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2번 보시면 과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없대. 즉 기호나 기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두 과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한다. 즉 뭐다? 기표는 없는데 사고는 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기표가 있어야 사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 2번이었어. 답이 2번이었고 3번은 이 보기에는 데리다라는 학자에 대한 견해가 나오고 본문에 있는 소시르가 나온 다음에 둘을 이제 비교하는 거였는데 보시면 데리다는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 기의가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대. 이건 소시르는 기표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은 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진다 했었지. 반대하는 거지 얘는. 기표는 무수히 많으므로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 그는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 별표 쳐야 되지.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본문과 똑같은 의견이잖아. 자의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지금. 기의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역접 아니라 기의는 이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며 의미의 결정이 끊임없이 지연된다. 의미가 하나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의미의 결정이 계속 뒤로 밀린다고. 왜?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하니까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한편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 대립은 대등한 대립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심과 주변, 본질과 현상 등의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위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했다. 그 밑에는 더 이상 읽지 않을게. 답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답이 2번이었는데 데리다는 소시르와 달리 기표와 기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적혀 있는데 이 달리 때문에 틀린 거지. 데리다랑 소시르 둘 다 모두 필연적이지 않다. 즉 자의적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2번. 자 4번 문제 볼게. 4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빈칸 다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얘들 둘 중에 하나만 친밀하고 얘들 둘 중에 하나만 친밀한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갈로에 넣어보면은 여기가 친밀하니까 여기는 소원할 거고 여기가 소원하니까 여기는 친밀할 거야. 그래서 저거 보면은 A 위에는 소원 위에는 친밀이고 여기가 소원하니까 여기는 친밀해야 되지. 여기가 친밀이고 여기가 소원하니까 여기는 또 친밀이겠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남편과 아내와 아내 형제 관계는 이양 대립 관계라 그랬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지? 이 단락에서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랑 외삼촌과 조카 둘 중 하나 친밀. 남편과 아내 관계랑 아내와 아내 형제 관계도 둘 중 하나 친밀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 그냥 넥쌤이 지금 집어넣은 것 뿐이야. 여기에. 그래서 3번 보시면 부족 A는 아내와 아내 형제 관계가 친밀. 맞네. 부족 B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소원이 아니라 친밀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에 대한 설명일 뿐이었다 얘들아. 됐나? 그래서 인문 1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1단락부터 작년에 했듯이 계속 정리를 해줄게. 자 정리하러 넘어가 보자. 자 소시르부터 1단락 주인공부터 가볼게. 1단락은 소시르의 의견을 말하는 단락이었어. 그래서 랑그와 파로를 대비했었고 2단락은 뭐였는지 기억나나? 2단락은 소시르 이전 학자랑 소시르를 대비하는 단락이었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적어볼게 얘들아. 오랜만에 적으니까 좀 팔이 아플 것 같다. 자 우선 주인공이 소시르부터 적고 시작해보자. 자 소시르는 딱 한마디를 했지. 인간의 언어 구조가 인간의 사고, 머릿속 생각을 결정한다. 또는 사고는 언어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지배받는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소시르는 여기에 나온 이 언어를 갖다가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지. 이 언어를 갖다가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가 랑그였어. 그치? 랑그였고 랑그부터 적어볼게. 랑그는 언어 체계를 얘기하지. 언어 체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거였어. 추상적인 게 체계니까. 또는 이걸 갖다가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히 습득하는 거라 했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다 라고 했어. 따라서 이러한 랑그의 특성 때문에 랑그는 변화시키기가 참 힘들다. 거의 변화가 안 된다.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다 라고 하고, 인간은 랑그에 종속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 그치? 이게 랑그 쪽이었어. 그러면 얘랑 대비되는 8홀은 뭐였냐? 8홀은 위에 지금 내가 적은 거랑 다 반대로 적으면 되겠지. 언어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 행위라 그랬고, 언어 행위고, 그 다음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른 개별적인 어떤 것이고, 그 다음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 그래서 나온 동의어들 다 적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지. 내가 말투 바꿔버리면 되는데 뭐. 그래서 개인은 8월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었어. 종속이 안 돼 있다. 됐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소시르가 한마디를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죠. 이렇게 최종 정리하자면, 그러므로 소시르가 탐구할 것은 8홀이 아니라 랑그라 그랬어. 왜냐? 랑그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어떠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시르가 봤을 때 언어의 본질은 보편적 체계이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나는 랑그 탐구가 목표입니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뒤에부터는 얘들아 8월 하나도 안 나오잖아. 다 랑그만 나오잖아. 이게 1단락이었다. 2단락 가서 보시면 2단락은 딱 랑그 잠깐 설명한 다음에 소시르 이전 학제랑 소시르 대비한다 그랬지. 그래서 랑그의 정의부터 적으면, 랑그는 그냥 수많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기의와 기표의 결합이라 그랬지. 기의와 기표의 결합. 소시르 이전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완전 소시르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인간이 사고를 해야 돼. 맞지? 그 개념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것에 어울리는 기표를 만든다 그랬어.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문자를 만든다고, 글자를. 하지만 소시르는 뭐라 그러냐? 얘랑 완전 반대로 얘기하지.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의는 없다. 기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없다 그랬지. 쌤은 뭐 에스키모의 눈으로 예시를 들었고, 이 본문에서는 무슨 파피용? 그 나비로 예시를 한번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자, 3단락 가볼게. 자, 3단락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 기표와 기의 관계였는데,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그랬다. 자의적 연결. 자의적이라는 게 이제 필연적, 이런 좀 반대말로 쓰이고 있지. 그래서 중요했었던 거, 기의부터, 기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다. 즉 고정된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딱 정해주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정해지냐? 기의는 본문에 나왔듯이 기표끼리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지. 기표끼리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단락 나왔듯이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까지 내놨어. 이렇게까지가 소시르의 언어학이 끝났어. 4단락부터는 소시르라는 소주제에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의 주제로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4단락의 주인공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인류학 단락이야. 뭐 아빠와 엄마, 삼촌과 조카 뭐 이런 거. 이 인류학에서는 어떤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냐? 이항 대립을 중심으로. 이항 대립으로 우리 사회의 친족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지. 소원하거나 친밀하거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예시는 안 적어도 되지만 그냥 한눈에 보기 편하라고 쌤은 정리해 줄 테니 아는 사람은 굳이 안 적어도 된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할 경우 vs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는 소원하다. 조카. 두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똑같이 친해, 인꼬 부부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아내와 아내의 형제 관계는 소원하되. 근데 이건 약간 좀 이해되지 않나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제 여자라 치고 내가 이제 어떤 남편의 아내야. 근데 내가 남편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나의 언니나 나의 여동생한테 막 가서 막 말할 것 같거든. 야, 우리 남편이 이랬다, 이런 일 있었다. 그러면 동생이 막 욕해주고. 그러면 친해지잖아. 근데 남편이랑 내가 너무 잘 지내. 그러면 약간 이 가정에서 행복이 너무 세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굳이 동생한테 잘 연락을 안 하게 되는 뭐 그런 느낌 같은데, 아니면 말고 뭐 그런 느낌 같다고 나는. 어쨌든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여기 위에서 말한 이런 게 사회 구조야. 사회 구조가 인간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 같다.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할 연기라 그랬지. 진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했었어. 됐나? 그래서 밑에 좀 더 적어볼게. 사회가 말하는 표준 감정을 개인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역할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 감정이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정은 아니다 얘들아. 사회가 정해놓은 감정을 얘기한다. 마지막 5단락은 깔끔하게 한 줄 딱 정리할게. 좀 밑에 있으니까 정리가 힘드네. 5단락에서는 레비스트로스가 언어를 둘로 분류만 하고 끝났지. 그래서 6단락에 나온 의 나온 거는 알아서 정리해라. 의는 그냥 의일 뿐이니까. 그래서 딱 두 개. 언어를 갖다가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로 분류한 다음에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분류한 다음에 음성 언어는 이거 순수한 거다 라고 하고 문자 언어는 저열한 거다, 안 좋은 거다 라고 하고 끝났어. 됐지?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 그 인문 1 지문 해설 끝이야. 그럼 바로 이거 지우고
인문 2로 넘어가 보자. 자, 인문 2를 봅시다. 인문 2. 야, 인문 2 너 읽어본 사람 알지? 이거 약간 좀 지문이 비문학 지문답지 않고 약간 좀 구대기 같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내기도 참 애매한 지문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건 제대로 된 비문학 지문학이보다는 약간 어떠한 논리학을 말하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운 뭐 그런 개념이었어. 뭐 나는 그냥 완강을 찍을 거니까 하기는 할게. 자, 읽어보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논리적 사고라고 한대. 그래서 정의니까 원래 하듯이 동그라미를 치고 정의의 밑줄을 칠게. 요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부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 어쨌든 내 주장을 피거나 다른 사람 주장을 반박할 때 무조건 그 합당한 이유가 있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논리적 사고라고 부른다고. 무지성으로 그냥 싫다고 하면 논리적 사고가 아니지.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에서는 주장과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대놓고 핵심적이래.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개래. 주장과 이유래. 그러니까 주장과 이유 그냥 그 글에 중요하다고.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 논고, 근거라고 부를 거니까 뒤에 나오는 말을 요걸로 이해를 하라고. 전제는 결론을 지지한다. 다른 말로 뭐다? 근거는 주장을, 근거는 결론을 지지한다. 또는 뒷받침한다. 또는 정당화한다라고 말한다.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증은 다른 말로 이유와 주장으로 구성되는 논증은 제시된 전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참이라고 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논증은 요거야. 전제를 통해서 결론이 참이라고 설득하는 걸 갖다가 다 논증이라고 해. 그래서 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합당한 근거, 전제가 있어야겠지. 넘어가 볼게. 논증에서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이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어. 뭘 말하는지 알겠나? 전제랑 결론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얘들은 랜덤이다. 마음대로 조합해도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따라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나오제. 문장의 위치로 전제와 결론을 판단할 수는 없다. 뭐 웬만하면은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있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는 규칙은 없으니 뭐 위치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전제는 한 개 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논증의 결론은 한 개다. 그나마 가장 중요한 문장이지. 왜냐하면 비교 대조를 하는 문장이었잖아. 어떤 거? 전제는 한 개 이상인데 결론은 한 개여야 돼. 즉 어떤 논증에서 결론은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되지만 그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는 5개, 6개, 10개, 1개 다 될 수 있다고. 근데 전제가 0개, 빵개면 안 되지. 1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야. 결론이 2개인 것처럼 보이는 논증은 실제로는 연쇄적이거나 독립적인 두 논증이다. 즉 뭐다? 결론의 개수가 논증의 개수다. 결론이 2개면 논증이 2개다. 결론의 개수는 논증이 몇 개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중요한 반면 전제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대. 전제보다는 결론이 중요해. 왜? 결론은 논증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결론의 개수, 논증의 개수. 근데 전제의 개수는 논증의 개수랑 똑같지 않지? 논증이 하나라도 전제는 10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전제보다는 결론이 중요하다 이거지. 자,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는 거다. 논증을 펼치니까 논증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했고 그 주장의 이유로 어떤 내용을 제시했는지 찾아야 된다. 끊어보고 인문 1에서 하던 것처럼 문맥적인 동의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적은 거 체크해볼게. 뭘 주장했냐? 결론이 뭐냐? 주장의 이유가 무엇이냐? 전제가 뭐냐? 즉 다른 말로 결론과 전제를 찾아내야 된다고. 논증을 볼 때는 결론과 전제를 찾아내라. 이 말은 곧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있네. 그런데 이 일은 쉽지가 않대. 찾는 게.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기계적인 방법은
전제 또는 결론을 나타내주는 담화 표지. 예를 들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등을 찾는 것뿐이다. 그러나 전제나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전혀 쓰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 있지. 따라서 담화 표지에 의존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기보다는 논증의 앞뒤 맥락을 살피거나 드러나지 않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전제와 결론 찾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 이것을 공식으로 기계적으로 찾는 방법은 그냥 담화 표지를 찾으면 된다 이거지. 담화 표지를 찾으면 그래도 전제와 결론을 찾을 수 있는데 모든 글들에 담화 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글들은 아예 담화 표지를 생략하기도 하거든. 여기 나오잖아. 담화 표지를 안 쓰고도 우리는 논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담화 표지만 가지고 전제와 결론을 찾는 건 안 좋다. 어떻게 하라고? 그게 담화 표지가 없더라도 글의 맥락을 살피거나 앞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결국 연습이 살 길이다. 연습을 많이 하면은 전제와 결론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내용이고 나는 좀 이따가 정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방법 해가서 넘버링을 칠 거야. 어떤 식으로? 첫 번째 방식은 담화 표지 찾으면은 전제와 결론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맥락 살피기. 맥락 살피면 전제와 결론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드러나지 않은 전제와 결론을 찾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 다음 단락. 또한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증에서 담화 표지가 전혀 없다면 전제와 결론을 찾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때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대.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대. 뭐가 없다면 담화 표지가 전혀 없고 추상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증에서 얘까지 없으면 우리는 배경 지식으로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된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꿰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논증을 만들어낼 아무런 재료도 갖고 있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꿰알아야 한다가 이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지. 이 말은 자신이 논증할 때뿐만 아니라 남의 논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밑에 볼게. 한편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 또는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 라고 했어. 위 문장은 논증의 연식을 갖추고 있다. 결론 나와 있잖아. 너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너는 미성년자이다 라는 전제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 여기 없지. 그 전제는 대화 상황에서 논증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알고 있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논증을 이해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제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략된 전제를 숨은 전제라 부른다. 숨은 전제의 개념보다 생략된 전제인데 이렇게 전제를 생략시킬 수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하지. 어떤 조건? 여기 있는 거.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알고 있는 뻔한 것이어야 돼. 즉 내가 논증을 하는 사람과 그 논증을 듣는 사람 둘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정보나 경험일 경우에는 굳이 그 전제를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전제가 총 2개가 필요하고 결론이 하나가 필요한 문장이었어. 어떤 거? 전제 1. 너는 미성년자다. 전제 2.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다. 결론? 너는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편 굳이 결론을 진술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론마저 생략할 수도 있대. 마찬가지. 전제랑 똑같이 이 결론도 니랑 나랑 공유하고 니랑 나랑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면 결론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예시는 전제를 생략 가능한 경우, 전제 생략한 경우. 두 번째는 결론을 생략한 경우야.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 전제 1.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다. 결론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한다라는 결론이겠지. 근데 결론이 안 나와 있어. 어쨌든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한다라는 결론을 함축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제 일부와 결론이 전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자, 방금 두 번째 예시에는 결론 생략하는 경우를 보여줬다. 이제 세 번째 예시에는 전제 일부랑 결론 전체가 생략되는 경우를 보여줘.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 논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전제 1.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야. 전제 1. 전제 2. 나는 네 아들이 아니다. 전제가 있고 결론은 뭐다? 드래곤스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략된 문장은 뭐다? 전제 2와 결론이 생략된 문장이지. 맞지? 위와 같이 수문 전제와 수문 결론을 재구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논증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전제나 결론은 논증을 말하는 이나 논증을 듣는 이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 흔히 생략된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중요한가 봐. 밑줄 또 쳐줄게.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 이 결론이나 전제를 짐작할 수 있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걸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물론 좋은 논증은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전제나 결론이 아니라면은 전제랑 결론을 최대한 분명하게 밝혀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증을 듣고 해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수문 전제와 수문 결론을 찾으려고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끝난다 얘들아. 엄청 쉬웠지? 자, 문제를 보러 가볼까?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답이 4번이었는데 논증의 개념을 소개하고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 자, 논증의 개념 1단락부터 나왔었지. 그 다음에 전제랑 결론 찾는 방법은 총 3가지 나왔었다. 방법과 전제나 결론에 생략되는 논증 총 3개 있었지. 뭐 전제 생략되는 경우, 결론 생략되는 경우, 전제 일부와 결론에 생략되는 경우 이거. 그래서 이거 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4번. 쉬웠고. 기역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있는데 기역의 예 보시면은 기역은 찾는 게 제일 어렵다 이거. 여기 있네.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는 경우,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는 경우,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데 4번 봐봐라.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학생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제야. 발표하면 5점 주겠다. 태경이도 5점의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결론인데 태경이는 가장 먼저 발표를 했다. 전제지. 전제 2개 사이에 결론이 껴있지. 전제 다시 야 발표하면 5점 줄게. 태경이는 발표를 했어. 그럼 결론은 뭐다? 태경이는 5점 받겠지. 그래서 요거 쉽게 4번이었고 3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 1을 읽고 보기 2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란다. 자 읽어볼게. 어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맞지? 자 넘어가 볼게. 답이 4번이었는데 기역, 니은, 리을이 적절한 거야. 기역. 보기 1의 논증은 담화 표지를 통해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 자 담화 표지 뭐 나오냐? 그러나, 따라서 나오지? 뭐뭐에 따르면 나오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1번은 기역은 맞는 거고 니은. 보기 1에서 논증을 펼친 이 주장은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요게 결론 맞지? 마지막에 결론. 이건 전제였고 마찬가지 맞고. 이거는 뭐 왜 이게 문제로 출제된지 모르겠네. 어쨌든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디귿.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보기 1의 전제로 볼 수 없다. 보기 1의 전제로 볼 수 있지. 맞나? 이게 전제가 아니면 뭐겠어 이게. 근데 리을 보면은 보기 1에서 숨은 전제는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이다. 맞지? 왜냐하면 얘들아 이 결론을 잘 봐봐. 심리학 이론이 거짓이라고 하려면 이 전제 둘과 다른 말이 나와줘야 되잖아. 전제 1은 뭐였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를 안 가지려 해. 근데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하다 라는 게 있으면 이 심리학 이론이 거짓이 되잖아 지금. 됐지?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과 리을이야. 이 숨은 전제가 있었던 거지. 4번 문제 B를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서 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어. 가.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좋은 운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매일 학교에 지각하던 민영이가 내일 일찍 등교한다면 내 손에 장지 지겠다.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논증이 있어. 답이 5번이었는데 학생 5 말한다. 다의 숨은 결론은 어리석은 사람이 올바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게 숨은 결론인가? 아니지. 다에서는 숨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나와 있잖아. 그러므로라는 담화 표지를 통해 알 수 있잖아. 결론은 뭐다?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가 없대. 다시 한 번 더.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지. 그러면 전제는 두 개가 있었어야 돼. 전제 1은 이거겠지.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 전제 두 번째는 뭐다? 그러면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면 올바른 결단 못함.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제겠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논리적이지 않으면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제를 합해가지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 나에게 숨은 전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풀이 끝이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인문 2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할 건데 이거는 사실 뭐 내가 굳이 정리해야 될까 싶다. 이거는 일단 정리는 해보자. 자, 인문 2에서 1단락부터 해볼게. 1단락은 우리 이 글의 주제는 알지? 논리적 사고, 논증에 관한 거였지. 자,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적어보자. 논리적 사고는 좀 짧게 적을게. 쉬운 거니까. 명확한 이유도 있고 또는 근거도 있고 이걸로 어떤 판단을 하는 걸 갖다가 논리적 사고라고 하지. 남의 의견을 거부할 때나 내 의견을 주장할 때나 논리적 사고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이 주장과 같은 말 그리고 이유랑 같은 말을 미리 제시를 해줬어. 이제부터 주장은 결론과 같은 말로 쓸 거고 이유는 전제, 논거, 근거랑 같은 말로 쓸 거다라고 했었어.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글에서 볼 논증이라 함은 전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전제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참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그 앞부분에 정의가 나왔지. 논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게 1단락이었다. 2단락부터는 뭐 전제랑 결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서술을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냐 하기 전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전제와 그 결론의 위치로 판단하지 마라 였어. 그래서 2단락 적어보면은 전제와 결론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제라는 결론을 비교대조에 썼는데 전제는 한 개 이상 가능하지. 다른 말로 2개, 3개, 4개, 5개 다 가능해. 또한 이렇기 때문에 전제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다. 반면 결론은 하나의 논증에 하나만 가능하다. 그치? 결론은 하나의 논증에는 결론 하나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얘는 개수가 중요하지. 왜냐? 결론의 개수에 따라서 논증의 개수가 정해지니까. 3단락 한 번 해줬고 마칠게. 3단락 한 번 해줬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논증의 전제와 결론 찾기 놀이를 하지. 논증의 전제와 결론 찾기 놀이는 총 3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어. 전제 생략하는 경우, 결론 생략하는 경우, 전제 일부랑 결론 전체 생략하는 경우. 어쨌든 그 전에 논증의 전제와 결론 찾기는 아까 얘기했지. 방식 자체는 총 넘버링을 하자면 꼭 4가지가 있네. 1번은 우리 담화 표지를 사용하면은 담화 표지를 찾기 시작하면은 말이야. 전제랑 결론을 찾을 수 있어. 뭐 따라서 뭐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찾으면은 전제랑 결론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한마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건 별로 안 좋은 말이지. 왜냐하면 어떤 글에서는 담화 표지가 생략될 수도 있고 논증에서 담화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논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잘 하지 말라 그랬고, 이 글쓴이가 추천한 거는 앞뒤 맥락을 이용하거나
앞뒤 맥락을 이용해서 전제라는 결론을 파악하거나 세 번째, 드러나지 않은 전제, 결론 찾기 연습을 해라.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고 됐어. 그 다음 네 번째, 뭐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논증에서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그때에는 배경 지식도 활용해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서 한마디 했잖아. 배경 지식이 없으면 논증을 제대로 구성할 수가 없다, 또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배경 지식 활용은 언제 사용하냐?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 문제를 다루는 논증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그 밖에도 사용해도 되지만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일상의 논증을 설명해 주제. 일상의 논증.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논증을 하고 어떻게 논증을 이해하고 있을까? 첫 번째 경우, 쉽게 전제를 생략하는 경우 있었고, 이런 전제를 갖다가 우리는 숨은 전제라고 말했다. 결론이 생략되면 숨은 결론이겠지 뭐.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전제가 아니라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숨은 결론이라고 했고, 세 번째 경우가 전제 일부 생략되고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 있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생략을 하고 싶으면 공통적인 조건 단 하나,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지. 시험 치려면은 뭐다? 생략하고 싶으면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 생략한다 이거야. 그 논증을 듣는 사람이나 논증을 말하는 사람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얘들아? 그래서 이까지가 인문 2 정리 끝이고, 인문 3, 4 그리고 뭐 사회 1, 4, 과학 1, 4도 순차적으로 올릴 건데, 인문을 한 번에 다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각 파트 4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5, 6, 7, 8, 5, 6, 7, 8 이렇게 끝내도록 하자. 수고.